아침 햇빛은 매일 같은 각도로 부엌 바닥을 흐른다. 세탁실에 보송한 수건, 싱크대에 엎어진 그릇, 냉장고, 문에 붙은 오래된 마그넷. 이 집을 채우는 것은 소리보다 침묵이고 온기보다 습관이다. 나는 12평 남짓한 이 집의 동선을 눈 감고도 걸어 다니지만 스스로의 발소리에 놀랄 때가 있다.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단단하지도 않은 발자국. 떠난 사람의 자리를 오래 닦아낸 손등처럼 생기가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의 촉감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다. 얇게 떨리던 종이, 판사실의 마른 공기, 내 이름 옆에 사각사각 깔리는 도장 소리. 오래 걸린 싸움은 허무하게 끝났다. 아이가 없는 결혼은 단순히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둘로 돌아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 나는 문장 하나로 정리됐다. 세 번째 해의 봄이 지날 즈음 거울 앞에 나는 조금 덜 울상이고 조금 더 무심해졌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휴대폰의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침대 서랍에 넣는다. 방음이 잘 되는 시간, 창문 너머로 골목의 장화를 끄는 소리가 멀어지면 조용히 생각을 접는다. 내가 나를 달래는 방식은 소소하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오래된 재질을 틀어놓는 일.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밤. 그날 오후 오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동창들 단체방에 나를 초대하겠다는 말, 주말 저녁에 모임이 잡혔다는 말, 그리고 아주 덤덤하게 던진 이름 하나. 수혁. 이름 두 글자만으로도 마음 한 구석의 낡은 서랍이 스르르 열렸다. 고3 봄의 교실, 분필 가루가 떠다니던 햇빛,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짧은 멈춤. 내가 그에게서 받았던 건 대단한 약속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바라봐주는 시선이었다. 그 시선이 그때의 나를 살았다. 단체방은 반가움과 과장된 추억으로 가벼웠다. 한동안은 읽기만 했다. 누가 어디서 무얼 하고 사는지, 애는 몇 살인지, 회사는 어떤지. 말머리에는 늘 누군가의 가족이 붙었다. 나에게만 없는 단어. 나는 좋아요를 누르며 화면을 덮었다. 며칠 후 친구가 따로 연락을 보냈다. 준이야, 수혁이가 번호 물어보더라. 줘도 될까? 나는 잠깐 웃었다. 물어보는 순서와 어조가 옛날 그대로인 느낌이 들어서 허락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이상하게 벽지의 무늬가 선명해졌다. 첫 카톡은 무난했다. 잘 지내니? 네 글자. 나는 응이라고 답하지 않고 한 박자 늦게 길게 썼다. 잘 지내는 척 고단하게 지낸다. 표정이 보이지 않는 대화는 오히려 정직해질 때가 있다. 우리는 빠르게 안부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약간의 농담으로 이동했다. 밤이 되도록 점들이 이어졌다. 침대맛 스탠드를 끄면 휴대폰 화면만이 방을 밝혔고 나는 내 손등이 희게 빛나는 것을 내려다보며 문장을 고쳤다 지웠다. 그는 결혼했고 아이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프로필의 배경처럼 항상 깔려 있었다. 그 사실이 대화의 온도를 적당히 식힐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을 키우는 건 선을 긋는 문장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서 빠진 구멍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하품 같은 피로를 내어놓았고 상대의 피로를 다독였다. 통화는 자꾸 길어졌다. 새벽에 끊고도 마치 오래 묵은 편지를 넣어둔 서랍을 닫는 마음으로 다시 카톡 하나를 보냈다.
잘 자. 그 두 글자의 여운이 침대 시트에 스며들었다. 모임 날이 가까워질수록 옷장을 여닫는 시간이 길어졌다. 화려할수록 초라해 보였다. 결국 괜찮은 흰 셔츠에 재킷 하나.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매만지고 립스틱을 바른 다음 바로 지웠다. 진하고 선명한 색은 오늘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오래전에 준이를 흉내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어깨를 조금 펴고 발꿈치를 반 뼘쯤 더 들어 올리기로 했다. 동창회 장소의 유리문을 밀자 소음이 몰려왔다. 반가움의 비명, 누군가의 어색한 포옹, 이름 부르는 소리. 나는 일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 누가 덜 변했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단순하고도 잔인한 줄 세우기가 웃음 속에 섞여 있었다. 테이블 저편에서 그가 보였다. 화려하지 않은 셔츠, 거슬리지 않는 향, 그리고 여전히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얼굴. 우리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느려졌다. 눈길이 스치고 나는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오래 준비한 듯 태연하게 물컵을 들었지만 물의 표면이 얇게 흔들렸다. 자리 이동이 몇 번 있었고 누군가의 건배사가 지나갔다. 우리 아직 젊어. 같은 말은 오늘만 유효했다. 사람들은 과거를 들추어 현재를 견디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적당히 웃었다. 그가 건넨 질문은 평범했다. 어디에 사는지, 무얼 하는지. 나는 대답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오래 보고 싶은 것을 오래 보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대신 그의 손등의 힘줄을 보았다. 줄기는 너무 도드라지지 않았고 유연하게 움직였다. 침착한 사람의 움직임. 술잔이 둘 사이의 중간쯤에 놓였을 때 나의 10년이 짧게 지나갔다. 상실의 계절, 겨울처럼 얼어붙은 봄,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준이 너 말랐다라고 중얼거렸을 때 나의 체중이 아닌 무게를 계산했다. 비어버린 무게. 텅 빈 것은 가벼운 게 아니라 옮길 때마다 울린다는 것을. 모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사진을 찍기 위해 구석에 모였을 때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지 않도록 나는 아주 조심했다. 사진 속의 우리는 그럴듯했다. 나는 그 사진을 받자마자 앨범 깊숙이 넣었다. 열어보면 기분이 좋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열지 않기로 했다. 어떤 장면은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닫아둘 때가 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한결 차갑고 맑았다. 누군가가 이 차를 외쳤고 누군가는 집으로 달아났다. 나는 핸드백을 고쳐 들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큰 소리는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가 내 이름을 낮게 부르는 소리. 돌아보지 않고도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돌아보지 말자.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몸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나는 반쯤 돌아섰고 그의 시선이 대답처럼 와 닿았다. 인사는 짧았다.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이는 인사. 그 짧은 움직임에 많은 말이 담겼다. 잘 지냈다. 수고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다만 눈빛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앞으로만 보던 눈을 아주 조금 옆으로 돌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플랫폼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는 한 문장이었다. 집에 잘 들어가. 별일 아닌 다정이
내 발을 반 박자 느리게 만들었다. 현관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켜자 익숙한 거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는 일련의 동작들 사이로 오늘의 장면들이 10개 끼어들었다. 나는 물을 데워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움이 손바닥을 통과해 팔로 올라오고 어깨를 조금 낮춘다. 커튼을 반쯤 여니 맞은편 건물의 창들에서 각자의 밤이 켜져 있었다. 서로 다른 사정, 서로 다른 온도. 침대에 누워 방을 어둡게 만들고 휴대폰 화면만 켰다. 잘 들어왔어. 라고 보낼까 말까. 손가락이 머뭇거릴 때마다 화면이 내 표정을 비췄다. 살짝 웃는 입술, 제법 또렷해진 눈동자. 나는 결국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가볍게 흔드는 손 모양. 곧 답장이 왔다. 다음에 천천히 더 얘기하자. 점 2개가 더 찍혔다가 사라졌다. 끝내 쓰지 못한 단어들이 방 안을 한번 맴돌고 천장으로 올라가 흩어졌다. 불을 끄자 창밖의 침묵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오늘의 나를 조금 칭찬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닫혀있던 서랍을 한번 열어본 것뿐. 그러나 경험상 작은 서랍을 한번 열면 자꾸 다른 서랍도 만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은 서랍장과 달라서 칸막이가 얇다는 걸 나는 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과의 안부가 위험의 시작이 되는 건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니다. 기울어진 의자처럼 조금만 몸을 기대면 스스로 미끄러지는 구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의자를 바로 세워두고 눈을 감았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다음 알림 소리가 벌써 기다려졌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밤을 잘랐다. 잘게 부서진 시간 사이로 오래 잃어버린 20년이 천천히 돌아왔다.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아직 배우는 중이었다. 메시지 알림음이 저녁의 정막을 부드럽게 긁어냈다. 퇴근에 옷을 갈아입고 국을 데우는 동안 스피커에서 오래된 재즈가 흘렀다.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앉자마자 화면 오른쪽 위에 초록불이 켜졌다. 수혁. 이름 2글자만으로도 방의 공기가 반톤 낮아졌다. 오늘은 어땠어? 마침표 하나가 달린 문장. 나는 괜찮았어. 대신 컵받침을 엄지로 문지르며 좀 더 길게 썼다. 할 만했어. 그런데 저녁 내내 내가 보낸 어제 사진이 자꾸 생각나더라. 보내고 나서야 사진이 아닌 사진에 담긴 웃음을 말하고 싶었다는 걸 깨달았다. 화면 위 3개의 점이 깜박이다가 멈추고 다시 깜박였다. 그때 나도 많이 웃었지.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한 줄이 방 안의 여러 물건을 조금씩 이동시켰다. 쿠션이 더 가까워지고 스탠드 조명이 반걸음 내 쪽으로 미끄러지는 느낌. 메시지는 금세 통화로 옮겨갔다.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 바깥 바람 소리보다 그의 숨이 먼저 들렸다. 목소리는 낮았고 낮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나는 소파에서 다리를 세워 올리고 무릎 사이에 폰을 끼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 모서리에 그림자가 겹치고 그 위로 몇 마디가 조심스레 올라갔다. 회사 사람들은 여전해. 점심은 대충 때웠어. 같은 무해한 문장들. 그런데 무해한 문장들이 모여 안전지대를 만들자 그제야 위험한 질문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묻지 않았던 것들을 천천히 꺼냈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났는지,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아직도 낡은 반지가 있는지,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냄새가 있는지. 그는 길게 침묵했다가 잠깐 웃었다. 웃음이 그만 묻자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히려 계속해도 된다는 쪽에 가까웠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밤을 사용했다. 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멀리서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복도 센서등이 꺼졌다. 켜지는 소리가 아주 낮은 음으로 깔렸다. 나는 숨을 더 얕게 쉬었다. 문장 사이에 낙차가 생길 때마다 심장이 그 간격을 뛰어넘었다. 창문을 반쯤 열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렸다. 그 리듬에 맞춰 말의 길이가 조절됐다. 길게, 짧게, 다시 길게. 말의 길이가 바뀔수록 마음의 길이도 어딘가에서 손질되는 기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몸의 윤곽이 약간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가끔 아주 사소한 걸 물었다. 저녁엔 뭐 먹었어? 라디오는 뭘 틀었어? 같은 질문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나를 이 밤의 가운데에 놓았다. 나는 방금 전까지 무심히 지나친 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 갑자기 내 쪽으로 선명해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던 나를 지금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다. 통화는 몇 번이나 끝낼 뻔했다. 이제 자자. 라고 말하려 할 때마다 침묵이 먼저 다녀갔다. 그 침묵은 의외로 따뜻했다. 마치 오래된 극장에서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 흘러나오는 잔광처럼 쉽게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에 눈이 익숙해질수록 또 한마디가 더 이어졌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컵에 물을 채우며 한 손으로 이어폰을 고쳐 꽂았다. 물이 유리 컵벽을 두드리는 얇은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그의 귀에도 가닿을까 잠깐 멈췄다. 괜찮아. 계속해. 그는 알았다는 듯 말했고 나는 다시 물을 채웠다. 일상의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함께 사는 소리처럼 들려서 잠깐 어지러웠다. 문득 물었다. 수혁, 너는 언제가 가장 어렵니? 그는 생각보다 빨리 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을 때, 내가 켠 불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을 때, 한 문장이 방 안에 둥근 울림을 만들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한참 그대로 서 있었다.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불을 켜고 그 불이 내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일. 그 문장 안에는 여러 계절이 포함돼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계절을 조금씩 내어놓았다. 그가 말할 때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길게 던졌다가 말을 멈추면 내 쪽으로 되돌렸다. 말이 멎으면 호흡이 커졌다. 말이 이어지면 호흡은 줄었다. 이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밤은 아주 풍부해졌다. 새벽 2시가 넘자 몸은 졸렸지만 마음은 각성되어 있었다. 이불을 끌어와 몸을 반쯤 덮고 스탠드만 남겨 방을 낮췄다. 그가 무심코 흥얼거린 멜로디가 선율인지 단지 전화를 붙잡는 습관인지 알 수 없었다. 중요한 건 그 소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었다. 잠깐의 침묵 끝에 화면에 새 점이 켜졌다. 메시지 창을 열자 문장이 떠올랐다. 내일도 이 시간 괜찮을까? 나는 응이라고 쓰지 않았다. 대신 이모티콘 하나를 고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선택이 더 정확하게 느껴졌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이
아주 얕게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리듬이 내 어깨에서 가슴까지 박자를 만들었다. 끈차고 말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았지만 그 말이 이 밤을 너무 쉽게 끝내버릴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코끝에 머리카락을 살짝 가져갔다 떼었다. 의미 없는 동작이었지만 의미가 생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먼저 조심스럽게 굿나잇을 꺼냈다. 나는 비슷한 길이의 한숨으로 대답했다. 통화가 끊기는 소리는 가벼웠다. 그런데 가벼운 소리가 남긴 잔향은 무거웠다. 방 안의 가구들이 아주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진 듯했다. 아니, 어쩌면 옮겨진 것은 가구가 아니라 나였는지도 모른다. 화면을 한 번 더 켰다가 껐다. 이불 속에서 손등을 슬쩍 문지르니 오늘 하루 동안 쓰지 않았던 감각들이 천천히 돌아왔다. 살아있음과 불안이 같은 속도로 몸 안을 지나갔다. 두 개의 감정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미세한 열이 났다. 눈을 감기 직전 화면이 아주 짧게 울렸다. 잘 자. 두 글자 사이에 많은 것이 있었다. 내일도, 그 다음도, 혹시 그 이후도. 라고 읽히는 여백.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폰을 뒤집어 스크린을 바닥으로 눕혔다. 불을 끄자 커튼 사이로 들어온 가느다란 빛이 방 안에 선을 그었다. 그 선은 아주 약했지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분명했다. 나는 그 선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밤은 이미 많이 움직여 있었다. 하루가 길었다. 회사에서 오간 메일의 문장은 늘 같았고 점심은 밋밋했고 오후는 유난히 더뎠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초침이 두 배로 늦게 움직이는 듯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혁이었다. 준이 주말에 시간 돼. 우리 한번 볼까? 짧은 제안이었지만 문장이 내 심장을 두 번, 세 번 울렸다. 손가락은 몇 번이나 답장을 썼다 지웠다. 바쁘다라는 말은 화면 위에서 금세 지워졌다. 좋아라는 단어도 너무 가볍게 보였다. 결국 나는 단순하게 응이라고 보냈다. 단 두 글자가 방 안 공기를 한참 흔들었다. 약속의 날. 옷장을 열고 닫는 시간이 길어졌다. 원색의 옷은 낯설었다. 진한 립스틱도 어울리지 않았다. 결국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얇은 재킷, 낮은 굽 신발을 선택했다. 거울 속 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정돈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게 오늘의 나였다. 만남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순간 서로의 얼굴에 20년의 시간이 겹쳐졌다. 주름과 선명해진 눈빛,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날의 선. 우리는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대화는 더디다가도 어느 순간엔 익숙하게 이어졌다. 마치 끊긴 적 없는 대화처럼. 커피잔이 비워질 즈음 수혁이 말했다. 여기 말고 조용한 데로 갈까? 우리는 작은 와인 바로 자리를 옮겼다. 낮은 조명, 잔잔한 음악, 붉은 빛이 잔 속에서 흔들렸다. 와인을 따라 잔을 건네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은근히 길게 울렸다. 생각보다 많이 안 변했네. 그가 웃으며 던진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변하지 않은 건 눈빛이었다. 오래전 복도 끝에서 나를 보던 바로 그 눈빛. 나는 잔을 들며 애써 시선을 돌렸다. 와인의 향은 깊었고 알코올은 천천히 몸속으로 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은 줄었다. 대신 웃음이 늘었고 침묵은 더 짙어졌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에 수많은 문장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릴 때 그 리듬이 내 심장에 겹쳐졌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창 너머로 번졌다. 우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을 때 그와 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백을 고쳐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옆에 선 수혁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겹쳤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짧은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술잔의 여운이 몸속에 남아 있었다. 와인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잔 위로 퍼져나간 붉은 빛이 내 심장 고동과 맞물리는 듯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봄밤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낮은 온도의 바람이 피부 위로 얇게 흐르며 뜨겁게 달궈진 내 안쪽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았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일정하지 않았다. 가볍게 걸었다가 무겁게 멈췄다가 다시 길게 내디뎠다. 수혁은 내 옆을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더 선명했다. 돌아가야 한다. 속으로 수십 번 외쳤지만 발은 점점 집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었다. 그 겹침이 우연 같지 않았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구두굽이 보도 블록을 두드릴 때마다 내 심장이 그 소리에 반응하듯 커졌다 줄어들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쥔 키링이 덜컹거렸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수혁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무언의 압력처럼 등을 밀었다.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야 한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경고가 울렸지만 손은 이미 열쇠 구멍을 더듬고 있었다. 클릭 소리가 울리자 집 안의 공기가 낯선 이에게 열리는 듯 흘러나왔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불을 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호흡만으로 존재를 확인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좁은 현관을 울렸다. 그 단순한 소리조차 아찔했다. 발끝이 마룻바닥을 밟는 순간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건너고 있었다. 스탠드 조명을 켜자 부드러운 빛이 공간을 덮었다. 차갑게 굳어있던 집 안의 공기가 천천히 풀려났다. 나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수혁도 맞은편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았다. 그와 나 사이에는 작은 쿠션 하나가 경계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쿠션을 옆으로 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동작이 이미 대답이었다. 거실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서 조금만 건드리면 금세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나는 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알코올의 향보다 더 진하게 느껴진 것은 옆자리에서 흘러오는 숨결이었다. 눈을 돌리면 그의 옆 얼굴이 보였다. 똑바로 바라볼 용기는 없었지만 시선은
계속 그를 향했다. 손끝은 소파 천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 수혁의 손가락도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손이지만 같은 박자를 나누는 듯 했다. 나는 결국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눈빛이 길게 머물렀다. 그 안에는 망설임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20년 전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실 스탠드 불빛은 낮지도 높지도 않은 채 우리 둘만을 감쌌다. 집 안의 정적은 마치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문 같았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지만 작은 쿠션 하나가 경계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쿠션을 옆으로 밀어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이 모든 대답이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서로의 체온이 부딪혔다. 수혁의 무릎이 살짝 움직였다. 그 작은 떨림이 내 다리 위에 파문처럼 번졌다. 소파 가죽이 몸의 열을 받아 부드럽게 늘어났다. 가만히 있어도 이미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등이 먼저 닿았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가볍게 스쳤을 뿐인데 그 짧은 순간이 온몸을 흔들었다. 심장이 크게 뛰어 내 귓속에서 둔탁한 북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머물렀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말이 오간 것 같았다. 시선이 마주쳤다. 피하려 했지만 눈은 자꾸 끌려갔다.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천천히 훑어내릴 때 이마에서 눈가, 코끝, 그리고 입술 가까이에 머물렀을 때 내 호흡은 불규칙해졌다. 말하지 않는 대화가 말보다 더 선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된다. 그러나 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당겨졌다. 수혁의 손이 내 손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완전히 덮지도 않았고 완전히 떼지도 않았다. 그 애매한 온도가 오히려 뜨거웠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목덜미까지 닿았다. 몸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곧 이완됐다.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처럼 거실의 모든 소리가 흐려졌다. 시계 초침, 냉장고 모터, 창밖 바람 소리마저 멀어졌다. 남은 건 그의 숨소리와 나의 심장 박동뿐이었다. 숨결이 코끝을 스쳤다. 너무 가까워 눈을 감을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나 감지 않았다. 나는 보고 싶었다. 이 모든 순간을.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을.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경계가 무너졌다. 어깨가 스쳤고 손이 더 단단히 맞물렸으며 호흡이 겹쳐졌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죄책감, 설렘, 두려움, 욕망.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쯤은 괜찮을까? 그 단순한 생각이 모든 금기를 삼켜버렸다. 우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그 밤 이후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같은 각도로 부엌 바닥을 훑고 있었지만 빛의 온도가 달라진 듯 보였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찾았다. 화면 위에 떠 있는 그의 이름, 수혁.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가 늘어진 오후에도 나는 수혁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밥은 먹었어. 같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젯밤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나는 답장을 더 길게 썼다. 별것 없는 하루를 자세히 늘어놓고 사소한 감정을 덧붙였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수혁에게는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밤이 되면 통화가 이어졌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내 몸은 그날의 긴장과 떨림을 기억해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소파 위에서 스치던 손끝의 온도가 다시 살아났다. 목덜미를 스치던 그의 숨결, 가까워지던 눈빛, 멈추지 못했던 순간들. 그것들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현재였다. 나는 점점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설렘, 기다림, 두려움, 그리고 욕망.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달콤하게 섞여 내 삶을 지배해갔다. 낮에는 일상에 묻혀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갔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휴대폰을 집어들 때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볼까 두려웠다. 회사 동료들이 무심코 던지는 농담조차 내 비밀을 들킨 듯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혁의 아내와 아이가 있는 현실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를 만나러 나가는 길, 발걸음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오늘은 그만두자. 오늘은 멈추자.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다짐은 무너졌다. 짧은 인사만으로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는 순간만으로도 나는 이미 다시 길을 잃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 속 빈틈을 메우듯 만나고 또 만났다. 카페 구석, 조용한 식당, 때로는 어두운 모텔방. 그 공간들은 모두 같은 공기를 품고 있었다. 금단의 향기, 숨길 수 없는 떨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타오르는 불.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중독은 달콤했고 쉽게 끊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나는 그 중독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시간은 흘러도 우리의 만남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잦아졌고 더 깊어졌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금단의 세계에 몸을 담그는 이중생활. 하지만 그 균열은 조금씩 밖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수혁의 목소리였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주변의 소리가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의 집에서 나는 아이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일부러 방문을 닫고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려졌다. 카톡 알림을 확인하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날도 있었다. 회의 중에 몰래 확인한 메시지 창에 미처 지우지 못한 그의 대화가 떠올랐다. 어제 너무 좋았다. 또 보고 싶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나는 곧바로 대화를 삭제했다. 그러나 삭제해도 마음속에 남는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동창 모임 이후 몇몇 친구들이 은근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준이, 요즘 얼굴 좋아졌다라는 가벼운 농담도, 전화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라는 말도 모두 나를 겨냥한 듯 들렸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혁이 늦은 밤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급했다. 아내가 내 폰을 자꾸 본다. 잠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가 나눈 대화, 만났던 흔적, 호텔 체크인 기록, 영수증들. 지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미 남아버린 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빛 사이사이에 낯선 그림자가 끼어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럼에도 나는 그와의 연락을 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불안이 커질수록 그를 더 찾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이 이 모든 불안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과 욕망은 동시에 타올라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조차도 이상하게 달콤하게 느껴졌다.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처럼 번져갔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집에 사람이 들어왔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곧장 우리의 대화를 훑으며 불필요한 메시지를 지웠다. 그러나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더 떨렸다. 삭제한다는 행위 자체가 곧 증거라는 사실이 두려웠다. 며칠 후 우연히 본 그의 손목시계에 낯선 스크래치가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도 묻어 있었다. 나는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동시에 아내 역시 그 흔적을 감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나를 올감했다. 그의 집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속웃음이 떠올라 죄책감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 앞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다. 모르는 여자가 골목 모퉁이에서 내 쪽을 바라보는 듯 서 있었다. 불빛이 어두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긴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발걸음은 빨라졌다. 현관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등 뒤를 확인했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창문 너머의 그림자와 골목의 발자국 소리에 더 민감해졌다. 카페에서 만난 날 영수증을 챙기지 않고 나왔다가 급히 다시 돌아간 적도 있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차가워졌다. 나는 이제 모든 사소한 것들이 불안의 씨앗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불안은 그를 더 원하게 만들었다. 들킬 수 있다는 위험이 곧 짜릿함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끌어당겼다. 숨을 죽이고 만나는 순간이 오히려 강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을 때마다 나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불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화면 속 문장 하나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곧 누군가는 그 흔적을 발견할 것이고 그 시선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상했던 날이 마침내 왔다. 그동안 지워온 흔적들, 감춰온 눈빛들, 지연된 변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수혁의 목소리는 심하게 흔들려 있었다. 준이 들켰어.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전화를 붙들었다. 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메시지 하나, 수상한 결제 알림,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결국 퍼즐은 맞춰졌을 것이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끝이구나. 며칠 뒤 동창 모임이 있었다. 나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수혁이 오히려 나를 불러냈다. 그냥 오자. 피하면 더 수상해져. 불길한 예감 속에서 모임 장소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웃음과 농담 사이로 얇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다. 수혁의 아내가 모임장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차갑게 굳은 얼굴, 손에는 몇 장의 출력된 사진과 캡처된 메시지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뭔데? 그녀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단호했다. 모임장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그 자리에 멈췄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핑 도는 머리로 어떻게든 부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사진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호텔 앞에서 찍힌 그림자,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아무리 입을 열어도 소용없었다. 수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두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동창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고 귓가에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둘이 그랬대. 역시. 그 순간 내 지난 3년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짧았던 달콤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던 그와 혼자가 됐나.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데가 그것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도 항변도 설명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을 때 방 안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향한 원망과 세상의 시선이 동시에 덮쳐왔다. 비밀은 결국 드러나고야 만다. 나는 깨달았다. 숨길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착각이었음을. 세상은 단숨에 낯설어졌다. 휴대폰을 열면 쏟아지는 건 안부가 아니라 뒷말이었고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은 인사 대신 의심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딛고 서 있던 모든 자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수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며칠간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겨우 이어진 전화 속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죄책감과 미련이 뒤엉켜 있었다. 준이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도 또 이상하게도 달콤하게 파고들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다. 가족, 체면, 친구, 일상. 남은 건 서로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이었고 구원보다는 파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못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이 드러난 뒤의 만남은 더 은밀하고 더 절실했다. 아무도 없는 모텔 방, 조심스레 걸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듯 부둥켜 안았다. 멈춰야 한다는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남은 건 끝까지 타오르려는 불꽃뿐이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수혁의 등을 오래 바라봤다. 저 등 너머엔 다시 돌아갈 집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우리를 더 단단히 묶고 있었다. 파멸 속에서 피어난 끈은 더 질기고 더 뜨거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깨달았다. 이 길은 끝이 아니다. 나락의 시작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길 위를 걷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으로. 창밖에 새벽이 스며들 때 수혁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던 손. 그 손을 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손가락을 더 세게 맞물렸다. 나는 속삭였다. 우린 끝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을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대답이었다. 우리는 파국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